하면 되겠어? 대상그룹 강 회장은 조강지처 윤서영과의 40년을 두 마디로 끝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기왕이면 좀 두둑히. 비서 서채린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 평생 기억할게요. 그리고 돌아서 나갔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즐거운 시간 되세요.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서영은 남편이 부른다는 연락을 받고 평소처럼 걸어 들어갔습니다. 특별한 예감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오늘도 무언가 결제가 필요하거나 접대 자리 일정을 조율해달라는 부탁이겠거니 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늘 그래왔으니까요. 회장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창가에 등을 돌리고 서 있었고 서울 도심의 빌딩 숲이 그의 어깨 너머로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햇빛이 유리창을 비스듬히 통과하며 바닥에 길고 차가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죠. 도연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는 서영의 눈을 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어딘가 허공에 걸려 있었어요. 그러더니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서영의 발이 멈췄습니다. 그만하자. 그 네 글자가 귀를 통과해 가슴 어딘가에 박히는 데는 채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흰 봉투가 미끄러지듯 책상 끝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서영은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을 뻗지는 않았어요. 다만 두 손이 자신도 모르게 앞자락을 꼭 쥐었고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 몫 쓴 돈으로 정리해 줄게. 얼마면 되겠어? 정리. 얼마면 되겠어? 40년이 넘는 세월을 그 사람은 지금 그 두 마디로 끝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가는지 유리창이 아주 가늘게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서영은 천천히 눈을 내렸습니다. 봉투를 다시 한번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도연의 얼굴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또렷하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말 평생 기억할게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서영이 처음 강도연을 만난 건 그녀 나이 24이었습니다. 도연은 당시 남대문 근처 낡은 사무실 하나를 빌려 무역업을 막 시작하던 참이었어요. 사무실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습니다. 창문 하나에 책상 2개, 그리고 문 앞에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가 전부였죠.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늘 부족했어요. 서영은 친정 어머니를 설득해 가족이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그 남자 믿을 수 있겠냐고 물었을 때 서영은 제가 믿으면 되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래 침묵하다가 통장을 꺼내 들었어요. 그 돈이 대상그룹의 첫 씨앗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고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사장이 계약을 미루거나 대금을 늦게 줄 때면 도연이 아니라 서영이 먼저 나섰습니다. 저녁 자리에 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풀고 돌아서는 관계를 붙잡고 다음을 약속했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접대 자리에 나간 날도 있었어요. 기저귀 가방을 옆에 두고 상대방 회사 사장 앞에서 웃으며 술잔을 권하던 그 밤을 서영은 아직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언제나 강도연의 이름만 실렸습니다. 회사가 처음 언론에 소개되던 날 기자가 사무실을 찾아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도연이 카메라 앞에 앉았고 서영은 뒤쪽에서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신문 일면에는 청년 사업가 강도연, 무역업 새바람이라는 제목이 실렸어요. 서영의 이름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임원 회식 자리에서 한 이사가 사모님은 전형적인 내조형이시잖아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은 그 말을 들으며 잔을 들어 가볍게 웃었습니다. 서영의 서운해하는 모습을 그 누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더 커졌고 강도연은 회장이 되었습니다. 대상그룹이라는 이름이 경제 뉴스에 오르내리고 빌딩이 생기고 계열사가 늘었습니다. 그 모든 성장의 뒤편에 서영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회장실 복도로 나온 서영의 걸음은 느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비서 서채린과 마주쳤습니다. 28, 키가 크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자였습니다. 서채린은 시선을 살짝 아래로 내리깔며 비켜섰습니다. 서영은 가볍게 웃으며 인사하고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영은 거울처럼 반들거리는 엘리베이터 내벽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치는 것을 봤습니다. 65세, 머리카락에 흰 것이 섞이고 눈가에 세월이 새겨진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어요. 다만 오늘따라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의 얼굴처럼요.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탄 서영은 한동안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핸들 위에 두 손을 얹은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주차장의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조용하게 울렸습니다. 차 유리에 서늘한 냉기가 배어들었어요. 얼마 있다가 서영은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대상그룹 사옥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영의 눈이 그것을 한번 비췄다가 이내 앞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이 슬픔인지 결심인지 그 경계 어디쯤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그 차가 다시 이 사옥 앞으로 돌아올 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이유일 것이라는 것을요. 서영이 떠난 자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가 미리 준비해두고 있었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서영의 차가 사옥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간 그날 오후 강도연 회장은 회장실로 돌아와 창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조용히 열렸고 서채린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따뜻한 보이차 한 잔이 놓여 있었어요. 도연이 오후 늦게 혼자 있을 때 즐겨 마시는 차였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30년을 함께한 비서실장과 그리고 서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채린도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찻잔의 온도가 손바닥에 스며들었고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빌딩 유리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서채린은 조용히 옆에 서서 다른 필요하신 것은 없으세요라고 물었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도연이 고개를 저으며 됐어라고 했지만 그 눈빛이 잠깐 서채린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채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서채린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서채린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시간에 차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은 도연이 예전에 지나가듯 재즈가 좋더라고 했던 말을 기억해 회장실에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또 어느 날 저녁에는 도연이 회의를 마치고 지쳐 보이자 아무 말 없이 소화에 좋다는 매실 음료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나갔어요. 크지 않은 행동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정확했고 빠짐이 없었습니다. 오랜 비서실장 박 부장은
그 모습을 보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서채린이 들어온 지 석 달도 안 됐는데 회장의 취향을 자신보다 더 꿰고 있다는 것이 이상했어요. 어느 날 박 부장이 서채린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료는 어디서 봤어요? 서채린은 눈을 크게 뜨며 웃었습니다. 눈여겨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 웃음이 자연스러웠지만 박 부장은 자리로 돌아오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늦은 저녁이 문제였습니다. 임원들이 퇴근하고 비서실도 불이 꺼질 시간이면 서채린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창밖에 서울 야경이 깔리고 회장실 안에 스탠드 불빛만 남을 때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얘기였습니다. 그러다 서채린이 회장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 경계가 슬며시 허물어졌습니다. 도연은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 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강준혁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서영이 떠난 뒤 일주일이 지난 날이었어요. 준혁은 거실 소파에 앉은 아버지 앞에 서서 목소리를 낮게 깔고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신문에서 눈을 들지 않으며 내일이야 라고 짧게 잘랐습니다. 준혁의 턱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일만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 집에서, 이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걸 해오셨는지 아버지도 알잖아요. 도연은 그제야 신문을 내려놨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도연이 먼저 눈을 돌렸습니다. 그 밤 딸 강지아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신음이 2번 울리고 서영이 받았습니다. 엄마. 지아의 목소리가 벌써 젖어 있었어요. 엄마, 우리 어떡해요? 서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지아의 숨소리가 불규칙하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서영이 입을 열었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낮고 고른 목소리였습니다. 지아는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어요 라며 목이 메었고 서영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화를 끊은 뒤 어두운 방 안에 혼자 앉아 한참 동안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손 위에 핸드폰이 놓인 채로요. 회사 안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도연 곁에서 회사 재무를 지켜온 CFO 이 전무가 어느 날 오전 사직서를 들고 회장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가 천천히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도연은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본인 뜻이 그렇다면. 이 전무는 더 말을 잇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채린이 창가 쪽으로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꼬리가 움직이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혈압약을 2번 챙겨 먹었습니다. 주치의가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쉬셔야 해요라고 말했지만 도연은 듣는 둥 마는 둥이었습니다. 오랜 친구 최 회장이 골프 라운딩 중에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냐? 도연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웃으며 공을 쳤습니다. 공은 페어웨이를 크게 벗어났습니다. 최 회장은 그 공이 날아가는 방향을 바라보다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으면 도연은 가끔 서영에게 전화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어두운 침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이 늘 켜두던 가습기가 꺼져 있었고
방 안 공기가 이상하게 건조하고 낯설었습니다. 그 익숙하지 않은 정적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채리는 그 시간에도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대상그룹 내부 조직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서채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따뜻함도 설렘도 없었습니다. 다만 매우 차갑고 매우 집중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깥 창문으로 빗소리가 가늘게 들려왔고 서채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서채린이 노트북을 닫은 것은 새벽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방 안에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무언가를 오래 생각하는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오래전에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의 것에 가까웠습니다. 서채리는 그 어두운 천장 위로 아주 오래된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16살의 겨울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단 근처에 서채린의 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병철은 대상그룹 협력업체로 금속 부품을 납품하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직원이 12명인 소규모 공장이었지만 서병철은 그 공장을 자식처럼 여겼습니다. 새벽에 제일 먼저 나가고 밤에 제일 늦게 들어왔습니다. 기계 기름 냄새가 배인 작업복을 벗으며 오늘도 잘 돌아갔어라고 말하던 아버지의 목소리를 채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대상그룹이 협력업체 구조조정을 발표했습니다.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단가를 대폭 낮추거나 계약을 끊거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통보였어요. 서병철은 이미 마진이 거의 없는 단가로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더 낮추면 직원 월급도 나오지 않는 구조였어요. 그는 직접 대상그룹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채리는 그날 아버지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본사 로비 앞 도로변에 차를 세워두고 아버지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반듯하고 걸음이 단단한 사람이었어요. 채리는 그 모습이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니까 당연히 잘 되겠지 라고도 생각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채리는 처음에 그가 아버지인 줄 몰랐습니다. 어깨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걸음이 느렸고 고개가 약간 숙여져 있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들어와 앉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려놓은 채였어요. 채린이 아빠라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앞 유리 너머 대상그룹 사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에 어떤 빛이 꺼지는 것을 16살의 채리는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담당자가 면담조차 거부했다는 것을 채린이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누는 대화를 문 밖에서 들었을 때였습니다. 로비에서 1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못 만난다고 하더라고. 아버지 목소리가 낮고 평평했습니다. 감정이 빠진 목소리였어요. 그 뒤로 공장은 버텼습니다. 3달을요. 계약이 끊기자 다른 납품처를 찾으러 전국을 돌았지만 대산 협력사였다가 계약 해지된 곳이라는 소문이 이미 돌고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만기가 됐고 직원 월급은 2달치가 밀렸습니다. 서병철은 직원들 앞에서 내가 책임진다고 말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지 않는 날이 늘었습니다. 이듬해 봄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날 서병철은 공장 한쪽 구석에 서서 기계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어 오래된 프레스 기계 옆면을 한번 쓸었어요. 채리는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듬해 겨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이 문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어요. 체리는 영안실 차가운 의자에 앉아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뜨겁고 목구멍이 막히는 느낌은 있었지만 눈물이 흘러내리지는 않았어요. 대신 아버지가 대상그룹 본사에서 나오던 그날 핸들 위에 올려두었던 그 두 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체리는 그날 밤 혼자 결심했습니다. 소리도 없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그 결심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10년이 걸렸습니다. 체리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작은 투자 회사에서 3년을 일했습니다. 재무 구조를 읽는 법을 배웠고 기업의 약한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훈련을 스스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대상그룹 비서 공채 공고가 뜬 해에 체리는 지원서를 냈습니다. 면접장에서 체리는 웃었습니다. 단정하고 밝게요. 면접관이 왜 대상그룹에 지원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체리는 눈을 또렷하게 뜨고 대답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가장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답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입사 첫날 체리는 대상그룹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천장이 높고 대리석 바닥이 반들거리는 로비였습니다. 정면 벽에는 창업자 강도연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체리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 사진 앞을 지나쳤습니다. 다만 눈이 잠깐 그 얼굴 위에 머물렀습니다. 따뜻하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고 주변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체리는 그날부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취향을 익히고 동선을 파악하고 임원들의 관계를 눈에 담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 눈빛은 늘 밝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체린이 혼자 들여다보는 노트에는 대상그룹의 재무 구조와 투자, 관계사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끝내 열지 못한 문 앞에서 딸은 조용히 열쇠를 갈고 있었습니다. 체린의 노트는 날이 갈수록 두꺼워졌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사이로 숫자와 이름과 날짜가 교차했습니다. 대상그룹의 주요 투자사 목록, 계열사 간 자금 흐름, 핵심 임원들의 관계도 체리는 그것을 외부에 넘기기 전에 오랫동안 다듬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한 방에 끝낼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를 쓰러뜨리려면 뿌리부터 흔들어야 한다는 것을 체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이 밖에서 먼저 보이기 시작한 것은 서영이 집을 떠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처음 신호는 조용히 왔습니다. 대상그룹과 10년 넘게 함께해온 대형 투자사 쪽에서 공문이 한 장 날아들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기존 투자 계약의 일부 조항을 재검토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임원이 공문을 읽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계약 갱신 시기마다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날 또 다른 투자사에서 비슷한 내용의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세 번째 투자사도 같은 요청을 해왔습니다. 전략기획팀장 오상무가 임원 회의실 탁자에 공문 3장을 나란히 펼쳐놓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각기 다른 회사에서 온 공문이었는데 재검토를 요청하는 이유가 묘하게 비슷했습니다. 회사 내부 경영 안정성에 대한 우려. 그 문구가 3장 모두에 들어가 있었어요. 오상무는 탁자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연결된 것이 있다는 직감이었지만 무엇인지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주 후반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소폭 하락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도 내려갔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 연속 하락이었습니다. 증권방송에서는 대상그룹 주가 약세, 내부 요인 인나라는 자막이 화면 아래를 흘렀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한 명이 카메라 앞에서 대상그룹이 최근 핵심 임원 이탈과 투자사 관계, 재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는 순간 어딘가에서 그 방송을 지켜보던 체린이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문제는 안에서도 터졌습니다. 보안팀으로부터 보고서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회사 내부 인사자료 일부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경쟁사 쪽에서 대상그룹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한 스카우트 제안이 갑자기 늘었고 그 대상자들의 이름과 직급이 내부에서만 열람 가능한 자료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안팀장 김 팀장은 보고서를 들고 오상무를 찾아갔습니다. 내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를 찾고 있는데 아직 특정은 못했습니다. 오상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용히 해요. 절대 밖으로 새면 안 돼. 그런데 바깥으로 이미 새고 있었습니다. 경제일간지 일면에 기사가 실린 것은 그로부터 나흘 뒤였습니다. 제목은 대상그룹, 내용 심화 투자사 이탈 조짐이었어요.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임원 공백, 투자사 재검토 움직임, 내부 갈등설, 단순한 추측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이 정보를 줬다는 것이 문장 사이사이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날 아침 임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을 때 탁자 위에 그 신문이 펼쳐져 있었고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강준혁이 그 신문을 들고 아버지 회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지금 회사가 흔들리고 있어요. 준혁은 신문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투자사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작정하고 건드리는 거예요. 도연은 신문을 내려다봤습니다. 읽는 건지 바라보는 건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어요. 준혁이 다시 말했습니다. 비서실 쪽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도연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내가 알아서 한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더 말을 잇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금 컸습니다. 보안팀장 김 팀장은 그날부터 혼자 야근을 시작했습니다. 서버 접속 기록을 하나씩 뒤지는 작업이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느 파일을 열었는지를 추적하는 일이었어요. 방대한 양이었습니다. 눈이 뻑뻑해질 때마다 커피를 마시고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김 팀장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화면에 특정 계정의 접속 기록이 펼쳐져 있었어요. 외부 전송이 가능한 경로로 파일이 이동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매번 늦은 밤이었고 그 계정의 이름 위에서 김 팀장의 시선이 오래 멈췄습니다. 그는 바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프린트한 기록지를 서랍 안에 넣고 잠갔습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 무렵 회장 강도연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으면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을 서성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고 소파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고 창밖의 어두운 도심을 바라보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아내 윤서영의 전화번호를 화면에 띄워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전화를 걸지 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형광등 불빛이 창유리에 반사되어 도연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 피로가 깊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시각 체리는 지하 주차장 어두운 구석에 차를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닫힌 차 안에서 맞은편 차 창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류 봉투 하나를 주고받았습니다. 말이 거의 없었어요. 봉투를 건네받은 남자는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코트 안쪽에 집어넣었습니다. 채린이 짧게 말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할 거예요. 남자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발소리가 주차장 바닥을 울리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채린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폭풍이 이미 문 앞까지 와 있다는 것을요. 폭풍이 문 앞까지 와 있다는 것을 사실 한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윤서영이었습니다. 서영이 이사한 곳은 강남도 아니고 고급 아파트도 아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 엘리베이터도 없는 오래된 5층짜리 빌라 3층이었어요. 방 2개의 작은 거실, 창문 하나에서 낮에는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이삿짐이라고 해봤자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오래된 찻잔 세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40년 넘게 살았던 집에서 자신의 것이라 부를 수 있는 물건이 그것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서영은 짐을 풀면서 처음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서영의 얼굴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짐을 다 풀고 나서 창가에 찻잔을 올려두고 처음으로 그 작은 거실에 앉았을 때 서영은 오히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어떤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일정을 챙기지 않아도 되는 아침, 누군가의 기분을 먼저 살피지 않아도 되는 저녁. 그 조용함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영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6시가 되면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식탁 위에 경제신문 2종류를 펼쳤습니다. 대상그룹 관련 기사는 한 줄도 빠짐없이 읽었어요. 투자사 동향, 계열사 공시 자료, 주가 흐름. 숫자를 보면 흐름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남편 옆에서 직접 익힌 눈이었어요. 신문 여백에 볼펜으로 메모를 적고 오려낸 기사를 파일에 끼워 넣었습니다. 파일은 날마다 두꺼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영의 핸드폰으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비서실장 박 부장이었습니다. 사모님, 잠깐 통화 가능하실까요? 서영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부장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회사가 이상합니다, 사모님. 투자사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고 내부 자료가 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영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비서 쪽에서 이상한 낌새가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서영이 물었습니다. 어느 파일들이 움직였나요? 박 부장이 대답하는 동안 서영은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서영은 메모를 한번 바라보다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그 빗소리를 들으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등이 곧았습니다. 손은 창틀 위에 가볍게 얹혀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눈빛이 어딘가 먼 곳을 향해 고요하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결심을 막 굳힌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서영은 오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20년 넘게 일하다 퇴직한 정 전 국장이었습니다. 서영이 남편 사업 초기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지만 서영의 전화를 정 전 국장은 2번째 신호음에 받았습니다. 서영 씨, 오랜만이네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요. 특정 경로로 수상한 기업 자료가 흘러들어오면 바로 살펴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서영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생기기 전에 막으려고요. 정 전 국장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서영은 전화를 끊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대상그룹 계열사 지배구조와 관련된 표와 숫자들이 펼쳐졌습니다. 서영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만들고 있는 것은 회사 내부 자료처럼 보이는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핵심 수치들이 교묘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실제 지배구조와 비슷하면서도 결정적인 부분에서 틀린 정교하게 설계된 가짜 자료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진짜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 자료를 믿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스스로 덫에 걸리도록 만들어진 구조였습니다. 작업이 끝난 것은 새벽 1시가 가까웠을 때였습니다. 서영은 저장된 문서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어요. 식탁 위 찻잔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서영은 그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웠지만 그대로 마셨어요. 딸 강지아가 찾아온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지아는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거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소박한 살림살이를 보는 눈이 금방 붉어졌어요. 엄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서영은 주방에서 차를 끓이며 이러고 있긴 뭘 잘 지내고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지아가 식탁에 앉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사가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엄마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서영이 찻잔 2개를 들고 나와 지아 앞에 하나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때가 있어. 지아가 답답한 듯 말을 이으려 했지만 서영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지아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찻잔을 2 손으로 감쌌습니다. 지아가 돌아간 뒤 서영은 다시 창가에 섰습니다. 멀리 대상그룹 사옥이 보이는 방향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빌딩의 불빛들이 도심 하늘을 흐릿하게 밝히고 있었어요. 서영은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오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건물을 세우는데 자신의 40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서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기록하지 않은 40년이었지만요. 서영은 천천히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불을 껐습니다. 서두를 것은 없었습니다. 덫은 이미 놓여 있었고 나머지는 상대가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서영이 커튼을 닫고 불을 끈 그 시각, 서채리는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가져온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그 안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출력된 문서였어요. 표와 숫자가 빼곡한 12장짜리 자료였습니다. 체리는 그것을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을수록 입꼬리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대상그룹 계열사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가 담긴 자료처럼 보였어요. 이것만 있으면 외부 투자 세력이 어느 지점을 흔들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체리는 그것이 누군가 일부러 흘려놓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밤 체리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브로커 남자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두운 기둥 뒤에 차를 세워두고 있었어요. 체린이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앉자 남자가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체린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남자가 봉투를 열어 서류를 훑었습니다. 몇 장을 넘기다가 손가락이 멈췄어요. 이게 진짜입니까? 체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직접 나온 겁니다. 남자가 다시 한 장을 넘기더니 봉투를 덮었습니다. 움직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체린이 말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할 거예요. 남자가 차에서 내렸고 체리는 그 자리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주차장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차가운 지하 공기가 발목 언저리를 맴돌았습니다.
체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더 기다리면 됐습니다. 브로커가 움직이는 데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대상그룹 주식이 장 시작과 함께 급격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투자 세력이 대량으로 공매도에 나선 것이었어요. 시장에서는 이유를 몰랐지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주가가 하루에 8% 가까이 빠졌습니다. 증권사 딜링룸 화면에서 대상그룹 종목이 붉게 물들었고 오전 내내 거래량이 폭발했습니다. 경제방송들이 긴급 자막을 내보내기 시작했고 포털 뉴스 상단에 대상그룹이 올라왔습니다. 전략기획팀 오상무는 그날 아침 세 군데 투자사에서 동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같았습니다. 계약 재검토가 아니라 이번엔 계약 해지 검토였습니다. 오상무는 통화를 끊고 잠시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세 곳이 같은 날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어딘가에서 조율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율의 근거가 된 것이 무엇인지도 짐작이 갔습니다. 오상무는 곧바로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안팀장 김 팀장은 그 전화를 받으며 서랍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잠가뒀던 서랍이었습니다. 안에서 프린트한 접속 기록지를 꺼냈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확신이 필요했고 이제 그 확신이 섰습니다. 상무님, 경로는 찾았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외부로 나가는 순간 다른 곳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정전 국장이었습니다. 서영과 통화한 뒤로 그는 조용히 귀를 열어두고 있었어요. 특정 경로로 수상한 기업 자료가 흘러들어오면 바로 살펴봐 달라는 부탁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상그룹 주가가 급락하던 그날 금융감독원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 거래 포착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집중된 공매도, 그리고 그 공매도의 타이밍이 내부 자료 유출과 맞물려 있다는 정황이었어요. 정전 국장은 그 보고를 듣고 서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딱 한 줄이었습니다.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서영은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체리는 그 즈음 처음으로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커에게 연락을 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2번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울리다 끊겼어요. 문자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체리는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다시 들었다가 또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브로커가 연락을 끊는 경우는 2가지였습니다. 일이 잘 마무리됐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거나. 체리는 속으로 전자일 것이라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회장실 앞을 지나다가 체리는 도연의 방 안에 낯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상무와 보안팀장이었어요. 체리는 걸음을 늦추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다만 귀가 그 방향을 향했고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날 저녁 체리는 서랍 안에 있던 메모들을 꺼내 찢었습니다. 작은 조각으로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특정 폴더를 삭제했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우고 비우고 덮었습니다. 하지만 체린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 흔적들이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요. 서버 안에, 접속 기록 안에, 그리고 정전 국장에게 넘어간 금융거래 내역 안에. 사흘 뒤 아침이었습니다. 체린이 회사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정면에서 두 명의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회사 직원이 아니었어요. 한 명이 체린 앞에 멈추며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검찰이었습니다. 서채린 씨 맞으시죠? 회사 내부 정보 유출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청합니다. 채린의 발이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로비 천장이 높고 대리석 바닥이 반들거리는 그곳에서 직원 몇 명이 멀찍이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채린은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멀리 2층 난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도연의 얼굴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채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앞으로 돌리고 검찰 직원들과 함께 로비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고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어요. 채린은 그 공기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층 난간에서 도연은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내려다봤습니다. 난간을 잡은 손 위에 핏줄이 도드라졌고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닫히고 나서도 도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층 난간 위였습니다. 아래 로비는 금방 다시 조용해졌어요. 직원들이 흩어졌고 대리석 바닥 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깔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난간에서 손을 떼지 못한 채 그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채린의 구두 소리가 울리던 자리였어요. 이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 박 부장이 조용히 다가와 옆에 섰습니다. 회장님, 회의실로 들어가시죠.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난간을 짚은 채 서 있었습니다. 박 부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파일이 준비됐습니다. 그 말에 도연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얼굴이 오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회의실 탁자 위에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의자에 앉아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은 서채린의 이력서였어요. 두 번째 장부터는 신원 조회 결과였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부친 서병철 전 대상그룹 협력업체 대표. 도연의 눈이 그 이름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이 갑자기 더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에어컨 소리가 낮게 윙윙거렸지만 그 소리조차 멀게 들렸습니다. 도연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 사본이 있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서병철이 본사를 방문했다가 면담을 거부당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도연의 손가락이 그 줄 위를 천천히 짚었습니다. 그 날짜가 도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기억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10년도 더 된 일이었어요. 구조조정 결제 서류 한 묶음을 한꺼번에 처리하던 날이었습니다. 회의가 길었고 도연은 피곤했어요. 비서가 올려놓은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이건 뭐야라고 물었을 때 협력사 계약 정리건입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도연은 그냥 넘겼습니다. 수십 개 중 하나였으니까요. 수십 개 중 하나. 도연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덮고 나서 손을 탁자 위에 그대로 올려놓았습니다. 손 위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어요. 탁자 표면이 차가웠지만 도연은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강준혁이 회의실에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아들은 파일을 한번 내려다보더니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다 읽으셨습니까? 도연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상황을 막으신 겁니다, 아버지. 도연의 눈이 아들을 향했습니다. 비서 서채린이 가져간 서류가 가짜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일부러 흘려두신 겁니다.
도연의 입술이 가늘게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준혁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이미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처음부터요. 회의실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잠깐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 안쪽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도연은 꾹 눌러 참았습니다. 준혁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침묵 앞에서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도연은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밥상을 받아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주치의가 와서 혈압을 재고 영양제 주사를 놓고 갔지만 도연은 침대 위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어요. 침실이 어두워도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볼이 홀쭉해졌고 눈 아래가 검게 내려앉았습니다. 오랜 친구 최 회장이 찾아온 것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최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그 사람이 누군지 이제야 알겠나? 도연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자네 옆에서 40년을 봤어. 자네가 잘 나갈 때도 힘들 때도 그때마다 뒤에서 그 사람이 뭘 했는지 나는 알거든. 도연의 눈이 탁자 위 어딘가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네는 몰랐나? 아니면 알면서 못 본 척했나? 최 회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를 마셨고 도연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이 돌아가고 난 뒤 도연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면서 방 안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도연은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두워지는 방 안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빛이 창문을 통해 가늘게 들어오다가 사라지고 완전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도연은 서영과 보낸 시간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사업 초기 자금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던 밤, 서영이 친정에서 돈을 빌려왔던 날, 거래처 사장이 계약을 뒤집겠다고 할 때 서영이 먼저 그 자리에 나가 상황을 뒤집어 놓던 날, 아이를 업고 접대 자리에 나왔던 날, 회사 이름이 신문에 처음 실렸을 때 서영이 그 신문을 오려 서랍에 넣어두던 손, 그 손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자신이 그 손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얼마면 되겠어. 도연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눈을 꽉 감았지만 결국 한 줄기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두운 거실 안에서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손등으로 닦기에는 자신이 한 일이 너무 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도연이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 가져와요. 기사가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도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갈 데가 있어요. 경호원은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평소 입던 정장도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짙은 색 점퍼 하나를 꺼내 입었어요. 현관을 나서기 전에 거울 앞에 잠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냥 늙고 지친 한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얼굴을 오래 보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 서울 외곽도로를 달리는 동안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소라면 차 안에서 서류를 검토하거나 전화 통화를 했겠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 위에 핸드폰을 올려두었지만 화면을 켜지 않았어요. 가로수들이 창문 밖으로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이 있는 날이었어요. 나뭇가지들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흔들렸습니다. 기사가 물었습니다. 다 왔습니다, 회장님. 여기 맞습니까? 도연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외벽에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입구 옆에 화분 서너 개가 놓여 있었어요. 도연은 잠시 그 건물을 바라보다가 여기서 기다려요라고 말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호원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도연의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1층, 2층. 계단 난간이 낡아서 손을 짚으면 흔들렸어요.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고 계단 구석에 누군가 내놓은 작은 화분이 있었습니다. 3층에 다다랐을 때 도연의 숨이 조금 가빠졌습니다. 나이 탓이었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301호였어요. 도연은 그 문 앞에 서서 초인종 버튼을 바라봤습니다. 버튼이 오래돼서 테두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도연은 손을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렸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조용히 윙윙거렸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도연은 결국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5분인지 10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도 바닥을 내려다보며 서 있는데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사람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윤서영이었습니다. 서영은 계단 위로 고개를 들다가 복도 끝에 서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이 그대로 굳었어요. 두 사람은 복도 양쪽 끝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두 사람 사이를 하얗게 비추고 있었어요. 서영이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천천히 도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도연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볼이 홀쭉하고 눈 아래가 어두웠어요. 점퍼깃이 한쪽으로 비틀려 있었습니다. 서영은 그 얼굴을 바라보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서영이 문 앞에 막 섰을 때였습니다.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바닥이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타일 바닥이었어요. 도연의 두 무릎이 그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70세 노인의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앞으로 흘러내렸어요. 서영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연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서영의 장바구니 손잡이를 쥔 손가락이 하얗게 조여들었습니다. 서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숙인 머리 위를 내려다봤어요. 40년을 함께한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흰 머리가 많아졌고 이제는 검은 것보다 흰 것이 더 많았습니다. 서영은 그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아래층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웃들이 봅니다. 도연은 그 말에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을 짚고 일어서는 동작이 둔했습니다. 서영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손을 내밀지는 않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선 도연은 거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소파 하나, 식탁 하나, 창가에 찻잔 세트. 그게 전부였어요. 40년 동안 수백 평짜리 집에서 살던 사람이 가져온 짐이 이것뿐이라는 것을 도연은 그 거실을 보며 실감했습니다. 창문으로 빛이 들어왔고 작은 화분 하나가 창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영이 혼자 가꾸고 있는 것이었어요. 서영이 주방에서 물을 올렸습니다. 도연은 식탁 앞에 앉아서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주방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냄비 뚜껑이 달그락거렸어요. 오래전 이 소리를 매일 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시선을 식탁 위에 고정했습니다. 서영이 찻잔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도연 앞에 하나를 놓고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차향이 피어올랐습니다. 도연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스쳤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습니다. 서영아, 내가 말이 거기서 막혔습니다. 도연의 목젖이 움직였어요. 서영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기다렸습니다. 도연이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를 살려줘.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 말은 다시 할 말이 없어. 근데 회사 직원들은 잘못이 없잖아. 수천 명이 거기 다니고 있어. 그 사람들까지 내 잘못으로 피해를 보는 건 도연의 말이 또 끊겼습니다. 서영이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는 쉽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감정을 들키지 않는 법을 익힌 사람의 눈이었어요. 잠시 후 서영이 말했습니다. 할 말 다 했으면 이제 내 말 들어보세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영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어요. 40년 전 거래처 사장 앞에서 웃으며 앉아있던 그 사람이 지금 이 작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누구의 뒤도 아닌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이 찻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차가 조금 식어 있었지만 그대로 마셨어요. 그리고 창밖을 잠깐 바라봤다가 도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말을 시작하기 전에 숨을 한번 고른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정리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고 나서 작은 거실 안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반박하거나 조건을 묻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조용히 누군가의 말을 기다린 적이 있었는지 도연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서영은 창밖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바람이 지나갔고 창가 화분의 잎사귀가 살랑 흔들렸습니다. 서영이 시선을 도연에게로 돌렸습니다. 첫 번째예요. 서영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그러나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잘려나간 직원들, 약속만 해놓고 지키지 않은 퇴직 위로금 있죠. 그거 다 지급해요. 한 명도 빠짐없이요. 도연이 미간을 좁혔습니다. 서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지금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은 모르겠지만 나는 알아요. 이름도 알고 금액도 알고 연락처도 있어요. 도연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서영이 계속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먼저 연락하고 금액 확인하고 한 달 안에 다 정리해요. 내가 직접 확인할 거예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은 찻잔을 한번 내려다봤다가 다시 도연을 봤습니다. 두 번째예요. 회사 지배구조, 외부 감사 도입해요. 지금 구조는 당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바꿔야 해요. 외부 이사 비율도 높이고 감사위원회도 독립적으로 운영해요. 도연이 무언가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서영이 그 시도를 눈치챈 듯 말했습니다. 반론은 나중에 하시고 지금은 듣기만 하세요. 도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식탁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한번 바라보다가 다시 도연을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세 번째예요. 도연이 서영의 눈을 봤습니다. 서영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주총회 자리에서 공개 사과해요. 도연의 몸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서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한테 한 말 있잖아요. 얼마면 되겠냐고 했던 그 말. 그게 나한테만 한 말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이 회사를 위해 일한 모든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직접 사과해요. 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대리인이 읽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직접. 도연의 턱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눈이 식탁 위로 향했어요. 재벌 회장이 주주총회 단상에 서서 고개를 숙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연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모든 이미지를 스스로 내려놓는 일이었어요. 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편하죠?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영이 그 눈을 마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불편했어요. 40년 동안 내 이름 한 줄 없는 신문 기사를 볼 때도 내조영이라는 말을 들을 때도 당신 회사 손님들 앞에서 그냥 사모님으로 앉아 있을 때도 그게 다 불편했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소리가 창문을 가늘게 두드렸습니다. 도연은 서영의 그 말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고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그 순간 거실 옆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딸 강지아였습니다. 어머니를 보러 왔다가 아버지의 차를 보고 들어오지 못하고 방 안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지아는 문틈 사이로 두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뒤통수와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소리가 나오지 않게요. 서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도연이 기다렸습니다. 서채린 아버지요. 서병철 씨. 서영이 말했습니다. 그분 가족한테도 따로 연락해요. 당신이 직접 구조조정으로 공장 문 닫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법적으로 당신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당신은 이제 알잖아요. 도연의 손이 찻잔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가족한테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당신이 생각해요. 내가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외면은 안 돼요. 이번엔 도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눈이 전보다 조금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그 끄덕임이 어떤 말보다 무게가 있었습니다. 서영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감싸쥔 채 잠시 그 온기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조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흐리긴 했지만 아까보다는 빛이 들어왔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다야? 서영이 창밖을 보다가 도연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가에 아주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웃음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았고 그냥 무표정이라고 하기엔 무언가 있었습니다. 그 경계 어딘가였어요. 일단은요. 짧은 그 말이 거실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한 모금 마셨어요. 차가 많이 식어 있었지만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바람이 잦아들었고 화분의 잎사귀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방문 틈 사이에서 지아가 조용히 손을 내렸습니다.
눈가를 손등으로 한번 훔치고 그대로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위로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잘게 떨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주주총회는 봄이 막 시작되는 무렵에 열렸습니다. 대상그룹 본사 대강당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의자가 채워졌고 앞줄에는 기관 투자자와 주요 주주들이 앉았습니다. 뒷줄에는 언론사 기자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총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강당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이 단순한 실적 보고가 아니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지배구조 개편안, 외부 감사 도입 계획, 그리고 회장의 직접 발언. 사전에 알려진 것만으로도 강당 안의 공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맨 뒷줄 구석 자리에 윤서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안내원이 안내해준 자리도 아니었어요. 서영은 그냥 혼자 들어와 제일 뒷줄 끝 자리에 앉았습니다. 검은색 단정한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무릎 위에 작은 가방을 올려두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서영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서영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단상 위에 강도연이 올라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도연의 얼굴은 며칠 전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수척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평소처럼 당당하게 서 있지 않았어요. 어깨가 조금 내려앉아 있었고 마이크를 잡는 손이 보이지 않게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한 번에 가라앉았어요. 도연은 앞을 바라봤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돌아가고 있었어요. 기자들의 펜이 멈춰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여기까지 오는데 제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단상 아래에서 낮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제 옆에서 이 회사를 함께 만들어 온 사람을 저는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잠깐 끊겼어요. 강당 안이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도 올바르지 못한 경영, 판단으로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당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맨 뒷줄에서 서영은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등받이에 등을 기댄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눈이 단상 위 도연에게 고정돼 있었지만 그 눈빛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는 멀리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나가며 전화를 걸었고 임원들은 무리지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영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통로 쪽으로 걸어가는데 옆에서 누군가 걸음을 맞췄습니다. 비서실장 박 부장이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영 옆에 나란히 섰다가 복도로 나서는 순간 걸음을 멈추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서영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박 부장의 그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이번엔 낯익은 얼굴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회사 초창기부터 거래를 이어온 협력업체 대표였습니다. 머리가 많이 새어 있었어요. 그 대표가 서영 앞에 서더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사모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예전에 사모님이 직접 찾아와서 계약 살려주신 덕분에 저희 회사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서영이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기억하죠? 대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모님 덕분이었습니다. 정말로요. 서영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더 말을 보태지 않았어요. 하지만 걸음을 옮기면서 서영의 손가락이 가방 손잡이를 한 번 더 꼭 쥐었습니다. 며칠 뒤 서영은 딸 강지아와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바깥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고 테이블 위에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어요. 지아가 커피잔을 2손으로 감싸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서영이 창밖을 잠깐 바라보다가 지아를 봤습니다. 뭘 말이니? 지아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랑 회사랑 앞으로요. 서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어요. 지아가 기다렸습니다. 서영이 창밖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테이블 위에 비스듬히 깔려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서영의 손 위에도 그 빛이 닿았습니다. 서영이 그 빛을 잠깐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일을 하려고 해. 지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일이요?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동안 남의 일을 내 일처럼 했으니까 이제는 진짜 내 일을 하려고 해. 지아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서영이 먼저 말을 이었어요. 작은 거야. 큰 거 할 나이도 아니고 굳이 큰 일 할 생각도 없어. 그냥 내 이름으로 된 일. 그거 하나 시작해 보려고. 지아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지아가 웃으려고 했지만 입술이 조금 떨렸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엄마는. 서영이 지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골목 안에 작은 사무실이 하나 생겼습니다. 1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유리문 안에 책상 2개와 작은 책장이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서영이 오랫동안 모아온 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그 유리문 바깥에 작은 문패가 붙었습니다. 윤서영. 서영이 그 문패 앞에 섰습니다. 붙인 지 얼마 안 된 문패였어요. 서영은 손을 들어 그 문패 위에 손가락을 가볍게 얹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었어요.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어딘가에 새겨지는 것을 보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신문에도 계약서에도 그 어디에도 없던 이름이었습니다. 서영은 손을 내리고 유리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어요. 서영이 안으로 들어서며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골목 끝으로 봄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대상그룹 사옥의 유리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이 아주 작게 보였습니다. 서영은 그것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의자를 당겨 앉고 책상 위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문으로 봄 햇살이 들어와 책상 위를 밝게 비쳤어요. 서영은 노트 한 권을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혼잣말이었습니다. 들어줄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서영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작은 사무실 안에서, 이 조용한 봄 햇살 아래에서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펜이 노트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봄이었습니다.